요거 이제 요 기본서라고 하는 거예요. 요 교재는 몇 페이지를 펴냐 그러면은 저기 146페이지를 펴놓으시고 먼저 프린트물을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프린트물은 그 14페이지 권리객체 물건에서 우측에 보면 이제 물건을 분류해서 그 부동산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배울 참이니까 지금 이제 물권과 관련해서 이 물권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는 이 물권의 권리는 물건을 직접 더 나아가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채권과 비교를 해가면서 물권의 특질이 뭐냐, 직접 지배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하는 것이 뭐냐는가 이걸 이제 공부를 쭉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물권이죠. 물건을 직접 배타로 지배하는 권리니까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 원칙적으로 물건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상 물건이란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이걸 이제 배우고자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 물건을 분류를 할 때 다음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는 거. 먼저 이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또 많이 들어본 부동산과 동산으로, 그 다음에 이제 주물하고, 여기서부터 좀 낯설은 건데 종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물하고 과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세 가지로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민법에서 이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실정 법상의 분류, 우리 민법에서 이제 분류하는 것이 요 세 가지다, 이런 의미요. 물론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되는 부동산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이제 중개사 민법 공부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니까 요게 중요하지만, 그 외에 앞으로 이제 민법, 특히 이제 물권법 교재를 읽다 보면은 종물이란 말도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고, 특히 여기 과실이란 말은 앞으로 거의 매 시간마다 지겹도록 튀어나와요. 근데 우리 교재를 보면 여기에 직접 시험범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물, 종물이 뭐고, 원물, 과실이 뭐고, 부동산, 동산이 뭐고, 이게 설명이 없다고 말이야. 직접 시험범위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면 민법 공부 뭐 한다는 거. 그래서 프린트물 통해서 오늘 이것들을 좀 공부를 하자, 그 얘기고. 먼저 이제 이 부동산과 동산과 더불어 관련해서 먼저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이렇게 개념이 정의되어 있어요.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거기 프린트물 15페이지 가로친 2번에 보면 민법 99조 1항 가지고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먼저 토지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은 걸 누구나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토지가 부동산인 것은 이와 관련해서는 잠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 뒤에 보면은 프린트물에 동그라미 디귿번 원천에 관한 거 판례가 하나 쓰여 있고, 동그라미 디귿번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동그라미 3번 밑에 주의할점에 따라서 동그라미 내려 보면은 포락이란 말이 나와 있죠. 여러분 부동산학교는 첫 시간에 아마 포락제를 배웠을 건데, 부동산학 결혼 시간에 그거와 관련된 것이 그 동그라미 1번과 판례, 요게 요 두 개는 앞으로 이제 시험관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프린트물 안 받았어요? 안 가져왔어요? 저 밖에서 하나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오늘 프린트물 리시하면 돼.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그 포락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부동산 결혼 시간에 배우는 포락지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 있는 판례예요. 그래서 거기 방금 지적해준 디귿번 원천에 관한 판례하고 1번 그 포락과 관련된 판례, 이 두 개는 여러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 두 개는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집중 배우고, 지금 가르쳐 드리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체크만 딱 해놓고 그 두 개는. 그런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밑에 4번을 보면 여기서부터 자, 토지와 관련해서 기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말이에요. 원래 토지라고 하는 것은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지는 계속 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제 인위적으로 토지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구역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구역된 부분에 지번, 땅 번호를 딱 붙인 다음에 이 지번이 붙은 토지를 한 필이라고 하고 요걸 편의상 한 개라고 부른다 말이야. 따라서 토지는 원래 연속됐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있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역을 한 다음에 여기에 지번을 붙이고 이 지번이 붙은 토지를 한 필이라고 부르고 토지는 편의상 한 필을 한 개라고 부른다. 이것만 딱 염두 두고 앞으로 이거는 이제 계속 써먹게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낯설은 정착물에 관해서 좀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지금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이고 그다음에 그 정착물도 부동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정착물은 글자 그대로 이제 한자로 이렇게 쓰니까 토지에 이제 고착돼서 쉽게 이동시킬 수 없는 물건을 우리가 정착물 이렇게 하죠. 토지에 고착돼서 쉽게 이동시킬 수 없는 물건, 이런 정착물도 토지와 더불어서 부동산에 해당이 된다 이야기인데, 먼저 정착물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토지가 있다. 그럼 여기에 건물이 서 있다. 이런 건물 같은 게 대표적으로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이 될 것이고, 따라서 건물은 당연히 부동산에 해당이 되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생활 상처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이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집단들, 나무가 심어져 있다. 그럼 이 수목은 뭐냐? 이것도 토지에 고착돼서 쉽게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착물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이런 것도 부동산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심지어 다리, 교량 같은 거 또는 돌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정착물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한테 공부 처음 한 사람도 낯서는 거지만 대표적으로 정착물로서 토지에 해당이 부동산에 해당이 된다는 게. 그래서 거꾸로 같은 나무를 심어놨지만 거기 한자로 가시그 나무라고 위에 들어놓은 게 있죠. 그 한자 찾으세요. 요 가시그 수목은 나무를 건물 등을 지으면 중공검사 등을 받기 위해서 임시로 이제 가라롭게 심어놓은 나무들을 가시그 수목고래요. 이런 거는 정착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부동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 또는 요즘에 좀 찾아보기 힘든 판잣집 같은 거, 이 판잣집 같은 것도 정착물이 아니니까 부동산이 아닐 것이고, 공중전화 박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정착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부동산에 해당이 안 된다라. 그러면 부동산에 해당이 안 되면 이런 것들은 뭐에 해당이 되는가? 저번에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이 이건데, 물건을 분류할 때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러면 동산은 뭐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통틀어서 동산, 그러니까 여기에 가시그 수목이라든가 판잣집이라든가 공중전화 박스라든가 이런 거는 정착물 아니니까 부동산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뭐에 해당이 되고? 동산에. 따라서 거기 이런 소리들을 쭉 써놨으니까 한글은 다 거니까 쭉쭉 읽으란 말이야. 쭉쭉.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좀 있다는 거야.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이런 것들이 정착물이다. 감을 잡았으면 이 정착물을 취급을 할 때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걸 좀 깨우치는데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먼저 세 가지로 이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정착물을 하나는 토지하고는 별개 독립의 부동산 취급을 하는 정착물이 있고, 정착물 중에는 토지하고는 별개 독립의 부동산 취급을 하는 정착물이 있단 말이야.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건물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를 거기 가로 열고 닫고 마지막 구절을 봐봐요. 독립정착물 이런 소리를 써놨는데, 이런 용어는 굳이 암기 안 하고 모른다 하더라도 독립정착은 말 자체 시험에 나올 일 없고, 모른다고 해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굳이 똥싸듣기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뭔 용어만 나오고 분류만 나오면 중개사 쓰면 특징이 두드러 외우는 걸 주특징을 하는데, 뭔 종류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첫째 독립정착물, 둘째 우측에 넘어간 종속정착물, 셋째 반독립정착물, 이렇게 나누어졌죠. 이런 것만 나오면 공부 못하는 사람 주특징이 뭐냐? 두드러 외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걸 외운다고 인식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외운 순간에 망조 드니까 절대 이런 건 외우지 말고, 이런 건 용어는 학자들이 이제 굳이 구별하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일 없고, 모른다고 해서 공부하는데 지장 없기 때문에 이것만 이해를 하더란 말이야. 도자하고는 별개 독립부동산 취급하는 정착물이 있다. 대표적으로
건물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걸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독립정착물 요따운 용어는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하고 저 반대로 집중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정착물은 토지와 더불어서 부동산이다. 전제 딱 했고 이 정착물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하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고 첫 번째 토지와는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한 정착물이 있다. 대표적으로 건물 같은 거. 두 번째 요거하고 저 반대로 토지하고 일체로 처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 구성 부분에 해당이 되는 정착물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토지하고는 별개로 거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이 아까 예 들어준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교량, 다리 같은 거 또는 돌담 같은 거 요거는 토지하고는 별개 독립 부동산 취급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들이요. 토지와 일체로 취급을 해버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중간에 끼어있는 게 있다고 말이요. 원래는 토지의 구성 부분에 해당이 되나 일정한 공시 방법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토지하고는 별개 독립부동산 취급을 하는 정착물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이 이따 집중 살펴보겠지만 수목고 집단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정착물을 이렇게 셋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민법을 이야기해서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는 것은 민법 과목 이외에 부동산이나 결혼해서 중개사법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 다른 과목 시간에도 이미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제 민법을 빌어서 다른 과목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 문제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 정착물 중에 첫 번째 토지하고는 별개 독립부동산 취급하는 정착물이 있다. 건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거 원래 토지의 구성 부분에 해당이 되나 일정한 공시 방법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해서 토지하고는 별개 독립부동산 취급하는 정착물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거.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 밑에다 제가 굵은 글씨로 이렇게 싹 세 개 다 써놨어요. 현행법상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지는 정착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컨대 이런 것들이다. 1. 건물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시험에서 또 법을 이유하기서 민법을 떠나서 결혼, 부동산학, 중개사법 등등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 대목이라고 말해요. 토지하고는 별개 독립부동산 취급을 하는 정착물들이 있다. 어떤 것들이냐. 대표적으로 1번하고 3번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토지하고는 별개 독립부동산 취급을 하는 정착물 대표적으로 건물. 이 건물은 우리 이제 현행 법제를 보면은 토지가 있고 여기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도 따로 편제가 되어 있고 건물 등기부도 따로 편제가 되어 있어요. 다 토지 등기 따로 하고 건물 등기 따로 하죠. 그러면 건물 등기를 따로 한다는 것은 이 건물이 토지하고는 별개 독립부 부동산에 해당이 된다. 요걸 의미를 할 것이고 두 번째 이미 이제 시간 중에 예의 들어주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가르쳐 줬는데 이 건물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루어야 진행이 돼야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가. 이거는 좀 알아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판례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려면은 최소한도로 기둥이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 덮이고 주벽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요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을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이게 독립한 건물에 해당이 되면은 이게 부동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 방법이 등기다 그 말이야. 근데 이 정도 단계 이르지 못하면은 이거는 독립한 건물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니까 부동산이 아니고 부동산 아니면 뭐에 해당이 돼요? 동산에. 그러면 공시 방법이 등기가 아니라 팔 때도 노트북은 동산이죠. 요거 팔았다. 소유권 넘어가려면 노트북 인도해 주면 되죠. 요게 이제 동산의 공시 방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인도를 해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거기 동그라미 기억번에 방금 해준 소리가 판례. 마지막 구절. 적어도 건물이 개선은 기둥지붕 주벽시설에 투여해야 된다. 점검 딱 하고. 왜 이런 게 중요하냐? 앞구절에 설명을 딱 해놨어요. 어느 단계이면 건물을 볼 것인지는 특히 양동. 매각한다는 소리죠. 양동에서 중요하다. 아직 건물을 이루지 않은 경우라면 뭐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산 뭐 하면 되고 인도 건물이 되면 부동산이니까 뭐하고 등기하고. 따라서 공부 못한 사람도 주택증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 판례 건물을 위해서는 기둥 지붕 주벽시설에 뛰었을 때 이것만 드립대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실력이 늘질 않아. 고팔자고. 왜 이런 판례들이 중요한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달랑 빌붙이고 두드려 외운 사람하고 결론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을 거예요. 그 다음 물리적으로 동그라미 니은번에 건물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할 수 때는 구분 소유 등기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권을 격차될 수 있다 이 말이 나왔는데 이 말도 무슨 말인가는 이 단계에서 알아는 둬야 된다는 거. 원래 이따가 기본서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겠지만 건물은 아까 토지는 한 필이 편의상 한 개라고 부른다 그랬죠. 토지는. 근데 건물은 한 동을 한 개라고 부른다 그 말이야. 한 동을. 그러면 여기 한 동의 건물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아파트 같은 집 앞 건물의 경우는 한 동의 건물을 가로 세로로 구분한 다음에 요 구분된 부분만을 소유권의 객체로 삼고 있는데 아파트 401호 소유자가 갑이다 이런 경우 이런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 아파트 같은 거 소유하는 경우를 구분 소유권 1이 부르고 이거는 이제 건물은 한 동이 한 개인데 이 한 개의 건물의 일부가 소유권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다 이런 이야기야. 이런 건 이제 나중에 하도 이제 요즘에 언론도 보다시피 이런 아파트 같은 집 앞 건물에 있어서 구분 소자 상호간의 401호 그 다음에 밑에 301호 쌈박질 무지하게 하죠. 특히 층간 소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따라서 아파트 같은 집 앞 건물의 경우는 구분 소자 상호간에 분쟁이 워낙에 많이 생겨. 층간 소음 문제를 비롯해서 해서 이걸 민법만 가지고는 규율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규율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 특별법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집 앞 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인데 여기서 딱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 이거를 나중에 이제 민사특별법에 따라서 집 앞 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을 배우는데 그때 이제 이에 관한 자세한 것은 배우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를 구분소유라 그런다. 이런 구분소자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그게 집 앞 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더라면 자세한 거는 특별법 시간에 배우니까. 그 다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요. 이제 건물은 그래도 누구나 다 공부를 아는 사람도 다 알아듣는다 말할게요. 그러니까 수목의 집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걸 하고 있다고 말이요. 정착물 중에 토지하고는 별개 독립의 부동산 취급을 한 정착물에 뭐가 있는가. 첫째 건물이 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 수목의 집단. 여기서부터 신경을 좀 바짝 쓰라는 거예요. 여기 저 수목의 집단은 원래 토지하고는 별개 독립의 부동산이 아니라 여기 토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요거는 토지의 구성 부분, 토지의 일부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거래할 때도 토지하고 나무를 세트로 거래를 해야 된다는 소리고 여기에 수목집단을 토지하고 따로 떼어서 이것만 독자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라 그 말이야. 토지 일부에 해당이 되니까 토지하고는 별개 독립의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제시대 때부터 1960년대까지 우리 실거래계에서 이 수목의 집단을 토지하고 따로 떼어서 거래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 그 말이야. 원래는 이게 토지 일부에 해당이 되니까 세트로 팔고 사고팔고 해두는데 이것만을 따로 떼어서 거래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 그 말이야. 근데 이 거래 관행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서 이 거래 관행을 양상화시키기 위해서 1970년대 들어와서
법률을 하나 만들었어요. 요게 민법 시간, 중개사법 시간, 등기법 시간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가면은 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 말이야. 이 거래 관행, 이것만 따로 떼어서 파는 거래 관행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답 나왔다 그 말이야. 토지 등기 따로 하고, 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도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존 등기 따로 했다 그 말이야. 그럼 등기를 따로 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제는 이 수목의 집단이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됐다. 그러니 이것만을 따로 떼어서 팔아도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수목의 집단을 줄여서 임목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하니까 이제는 이것만을 따로 떼어서 거래할 수 있고, 그러면 토지는 갑이 소유자, 이것만을 따로 떼서 팔면 수목 집단은 임목 등기부에 을 소유자 이렇게 등기하면 된다고 말이야.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이제 따로 떼어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소유권을 격차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산림 소유자가 돈이 필요하더라고 말이야. 이런 경우는 요 임목 요것만을 따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릴 수도 있다 그 말이야. 따라서 거기 동그라미 기억번에 이 내용이 쭉 쓰였는데, 마지막 구절, 이런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고 독립한 부동산이 있으니까, 핵심은 마지막 구절, 저당권은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이런 걸 잘 물어보니까 신경 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이 임목에 관한 법률이 여러 번 개정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은 나무 종류, 수종, 나무 종류에 따라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개정을 해서 수종 불문하고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 말이야. 근데 등기를 하면 좋은데 이게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도 소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굳이 등기를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없습니까? 요게 이제 문제라는 건데,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게 뭐냐 그러면, 이따가 기본세에 이제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인 명인 방법이 기본세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굳이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인 명인 방법이라는 걸 갖추게 되면은 이게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있단 말. 그러면 여기 명인 방법은 공시 방법은 뭐냐? 원래 현행 법제상으로는 원래는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하고 원래는 이제 여기 있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임목 등기부라는 게 생겼고, 근데 이 나무에 대해서 요 등기를 안 했다 그 말이야. 근데 관세법상의 공시 방법인 명인 방법을 갖추면 이것도 독립부동산이 되더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요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야. 옛날에는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본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수목의 집단만을 토지와 따로 떼어서 거래하는 관행이 있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는 토지하고 나무가 갑소였는데 이것만 따로 떼어서 파니까 나무는 을 것이 됐다는 거. 그러면 을 것이 됐다는 것이 대의적으로 공시가 돼야 되지 않냐 말이야. 근데 이 수목 집단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옛날에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관습법에 의해서 이상야리꾸리한 공시법을 하나 만들어냈다 그 말이야. 이걸 따로 팔다 보니까 그게 명인법이나 공시법인데, 요거는 이제 이 수목의 집단이 대외적으로 누구 소유인가를 명백하게 인식시켜주는 일체의 방법을 명인방법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기다 이제 말뚝을 딱 바꾸고 편말 세우고 입산 금지, 소유자 홍길동, 이런 게 이제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인 대표적인 명인방법에 해당이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 수목의 집단이 대외적으로 홍길동 수라는 것이 공시가 되었다는 거, 이런 거를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인 명인방법
요리 이야기를 한다는 말.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토지 등기 따로 있고 이게 지금 간섭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이지만 명인방법 따로 갖췄다는 것은 이 수목의 집단도 이제는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이걸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인께라는 수목의 집단하고 이 간섭법상 공시방법인 명인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하고 독립부동산과 똑같은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고 그걸 이제 종종 시험에서 출제를 하는데 위에 거는 아까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요걸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기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은 특히 불완전한 공시방법이란 말이야. 어떤 놈이 힘자랑한다고 낮밥 먹고 산에 가서 말뚝 뽑아버리면 공시방법이 없어져. 이렇게 불완전하다 보니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거기 마지막 가로 열고 닫고 거기 핵심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요 점에 있어서 그 기억번 임목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점 점검 딱 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미분리 과실 요거는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그다지 중요한 의미는 없는데 과실은 바로 뒤에서 집중 배우니까 일단 미분리 과실 그러면 요걸 떠올리라고 말이요. 여기에 사과나무가 있다 말이야. 사과나무가 여기에 사과가 달려있다 말. 달려있는 상태를 미분리 요걸 과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달려있다. 미분리 과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하게 수목, 사과나무 일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미분리 과실은 토지나 또는 사과나무하고 별개 독립의 물건이 될 수가 없다고 말이야. 수목 일부니까, 사과나무 일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분리 과실의 경우도 방금 가르쳐준 관습법상은 요거는 공시방법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우도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을 갖추게 되면 공시방법 따로 갖췄다 그 말은 이전은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도 토지나 수목하고는 공시방법 따로 갖췄으니까 소유자가 아무개다 따로 갖췄으니까 독립한 물건 취급을 하게 된다고 말할게.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 공시방법 따로 갖췄으니까 토지나 수목하고는 별개의 독립의 물건이다. 이렇게 방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말 안 하고 그냥 물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이유는 이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 학자는 이걸 부동산으로 봐야 된다. 일부 학자는 아니다. 동산으로 봐야 된다. 견해 대립이 있어요. 물론 다수설이다 그래서 다수 학자들은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토지나 수목하고는 별개 독립의 부동산 취급을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다수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부동산이 되려면 아까 서두에 전제했다시피 정착물이어야 돼요. 토지에 고착돼서 쉽게 이동시킬 수 없는 물건이어야 된다. 여기 과실만 그대로 놓고 보면 여기 손가락으로 튀기면 사과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것만 놓고 보면 정착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으로 보는 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다수 학자들은 이걸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원래 이 열매는 과실은 수목의 일부죠. 근데 수목은 토지에 대한 정착물에 해당이 돼요. 이걸 감안해서 이것도 부동산 취급을 하자 요리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민법 시험에서는 견해들이 있으니까 이런 게 동산이나 부동산 시험에 낼 일 없는데 다만 이제 중개사법 시간에 비웠겠지만 중개사법 시간에 민법 말고 중개사법 시간에 중개 대상물이 되려면은 원래 부동산이어야 된다 그 말할게. 그러면 요거를 부동산으로 보냐?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될 소지가 있고 동산으로 보냐?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될 일이 없을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된다는 거. 중개사법 시간에 이런 배우겠지만 그다음 여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란 말이야. 지금 다수 학자들이 가면은 여기 명인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토지나 수목하고는 별개 독립의 부동산 취급을 한다. 이게 민법 학자들 다수 학자들의 입장이 이렇게 부동산을 본다 말이야. 그 대신 여기 사과가 똑 떨어지면 그때는 부동산이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달려있는 상태에서는 부동산 취급을 하지만, 물론 동산업은 일부 학자도 있지만 부동산 취급을 하지만 똑 떨어지면 뭐로 바뀐다? 동산으로. 동산으로. 왜 내가 이야기를 뿌듯뿌듯 해주냐 그러면은, 우리가 법과대학을 들어갔을 때 우리 스승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 말이요. 이런 말을, 이 법학도들, 법을 공부한 학생들은 하루 24시간을 끊임없이 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가 리걸 마인드라고 그래요. 리걸 마인드라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가 땅으로 똑 떨어졌다 그 말이요. 그러면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 공부하는 애들은 사과열매 떨어진 걸 보면서 부동산이 뭐가 되고 있구나, 동산으로 바뀌는 순간이구나, 이걸 떠올려야 된다 말이야. 과학도는 그러지. 만율력을 떠올려야 된다. 뉴턴은 만율력을, 과학도들은. 근데 법 과목 공부한 놈이 만율력이나 떠올리고 자빠졌으면 그러면 법 공부할 자질이 없다는 거야. 뭘 떠올려야 돼요? 부동산이 동산이 되는 순간에 이런 걸 떠올리라고 말이야. 그게 법 공부하는 기본 자세라는 거야. 우리 스승이 하는 말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야. 내가 첫날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식당 가서 밥 먹고 돈 내고 나왔지만, 버스 타고 그냥 요금을 냈지만, 이제 법 공부하니까 무슨 생각하라고? 내가 왜 버스 요금 내지? 왜 짬뽕값 내지? 그 생각하면서 사시라고 내가 천단을 가르쳐 드렸어. 끊임없이 법적인 사고를 하시라고. 그런 사람하고 그냥 버스 타고 돈 내고 담배 사고 돈 내고 왔다리 갔다리 세상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하고, 사과 떨어지면 그냥 사과가 떨어지는 것 보다 주워 먹는 사람하고, 결론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고 말해. 그 다음 농작물. 이 농작물은 시험 관련해서 거기 프린트물에 쓰여있는 그 판례가 워낙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 농작물에 관한 판례가, 자세한 거는 나중에 소유권 배울 때 부합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돼요. 소유권에서. 이때 이제 이 판례를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봐요. 이 판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간단하게 내용은 이런 것이고,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런 농작물도 독립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것만 간단히 짚고 자세한 거는 나중에 소유권 배울 때 배우자 말이야. 갑이 토지 소유자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에다가 토지를 빌린 다음에 농작물을 가꿨든가, 또는 무단으로 여기에다가 씨 뿌려서 농작물을 가꿨든가 관계없이 나무 토지에다가 농작물을 경작을 하게 되면 이 농작물은 토지 합쳐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판례하면은 경작자 소유로 봐요. 이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갑의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씨 뿌려서 이 농작물을 가꿨다 하더라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서 이제 이런 거는 경작자 소유가 되니까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농작물 소유자는 을이 된다, 지금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이 농작물은 을 소유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농작물은 토지하고는 별개 독립의 부동산 취급을 한다, 우리 판례가 이런 의미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거기 판례가 쭉 쓰였고, 마지막 구절에 한 줄을 딱 써놨어요. 따라서 판례하면은 그 한도 내에서는, 그 한도다 그 말은 무단으로 나무 토지와 농작물을 갖고 더라도 농작물은 토지 합쳐지는 것이 아니고 경작자 소유다. 요 한도 내에서는 농작물은 토지하고는 별개 독립의 부동산 취급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인데, 이 판례는 시험 관련해서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이유 등을, 왜 이런 경우는 나무 토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가꿨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이 토지 합쳐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경작자 소유인가, 그런 이유들을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돼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이유를 배우는 게 아니고, 이런 범위 내에서는 이 농작물도 토지하고는 별개 독립부동산이다, 요걸 이해해야 되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만 알고 넘어가자. 이따 기본서에서도 이게 또 나와요. 기본서에서도. 그다음 금전에 관해서도 이따가 써먹게 되니까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금전, 이것도 물건에 해당이 된다는 거.
금전도 물건의 일종인데 그러면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금전은 정착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따라서 금전은 물건은 물건인데 뭐에 해당이 된다? 동산에. 이것만 이해를 해두라면 이따 이거 써먹어야 되니까 이 정도만. 그 다음 주물과 종물. 이제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까지 이야기드린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민법 시간에, 그 다음에 결혼 시간에, 중개사 시간에 다른 과목에도 계속 나오고 우리 민법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자꾸 듣다 보면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공부하고 저는 주물, 종물은 두 번 다시 안 나와요. 따라서 지금 이 단계에서 정확히 이해를 해둬야지 앞으로 써먹으니까 이해를 듣게 잘해두라는 거예요. 먼저 주물하고 종물은 뭘 말하느냐. 거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어떤 물건은 경제적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부속시킨 물건들이 있다면 이때 보조적으로 부속시킨 물건을 종물을 그라고 그 물건을 주물 이렇게 하기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밑에 예를 들어놨어요. 손목시계가 있다고 말이요. 손목시계가. 그러면 손목시계는 손목에 차야지 효용가치가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손목에 차려면은 이 시계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뭐가 부착이 돼야 되냐? 시계줄이 보조적으로 부착이 돼야 돼요. 이게 부착이 돼야지 손목시는 손목에 차고 효용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 따라서 이 손목시계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보조적으로 부속시킨 물건, 시계줄 이런 걸 뭐라 그러고 종물, 이런 걸 뭐라 그러고 주물. 따라 그 밑에 얘에 들어놓은 거, 앞에 얘에 들어놓은 것이 주물이고 뒤에 들어놓은 것이 전부 종물이란 말이야. 배, 시계, 자물쇠, 주택이 주물이고 뒤에 노, 시계줄, 열쇠, 창고가 종물이다 그 이야기야.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 여러분 하도 이런 것도 이해 못하니까 이해를 듣고 예를 들어놨을 뿐이고 문제는 이제 이 종물이 되려면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요게 중요한데 거기 의인안에 보면 개념이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자를 일부러 내 써놨는데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이 말이 들어가 있죠. 한자로 그 상자가 항상 상자예요. 따라서 종물이 되려면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1번 종물이 되려면 주무로 경제적 효용가치를 높이는 작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손목시계처럼 이 시계줄이 종물이 되려면 이 손목시계 계속 부착이 돼 있어야 된다면 계속해서 이 주물의 경제적 효용가치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어야지 종물이 되지.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작용을 하게 되면 그런 거는 종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을 것. 두 번째, 주물로 경제적 효용가치를 높이는 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는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다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예를 여기 이제 호텔 건물하고 가정을 해보자 한번. 호텔 건물 여기 이제 호텔 방에 401호가 있다. 호텔 방에 TV가 있고 전화기가 있고 냉장고도 있고 침대도 있더라고 말이야. 그러면 호텔 방에 비치되어 있는 TV, 전화기, 냉장고, 침대 이런 것이 호텔 건물에 대한 종물에 해당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데 만약에 호텔 방에 TV, 전화기, 냉장고 비쳤다 해서 호텔 건물 자체의 효용가치가 높아집니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호텔 건물은 30년짜리 노후화된 건물인데 이 방 안에 금이 칠해진 전화기가 놓았다 해서 건물 자체 효용가치가 직접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이요. 따라서 호텔 방 안에 비치던 이런 것들은 호텔에 대한 종물이 될 수 없다 그 이야기야. 그 다음 두 번째로 우측에 넘어가서 거기 이제 판례가 몇 개 나왔는데 이 판례는 눈에 좀 익혀두라고 말이야. 의인안에 쓰는 배, 노, 시계, 시계줄 이딴 거는 시험에 나올 일 없고 우리 판례가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거기 이 중에서 두 번째 판례.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는 전화 교환 설비. 이게 백화점에 대한 종물이 됩니까? 그 얘기인데 우리 대부분 판례는 이게 백화점에 대한 종물에 해당이 된다는 거. 지하 2층 기계실에 전화 교환 설비가 설치가 돼 있음으로써
백화점을 어째요? 통신망이 제대로 구축이 되고 효용 가치가 높아진다 그 말은. 이런 거는 종물로 보는 거예요. 특히 신경 쓸 것은 거기에 네 번째 것 판례, 주유소와 주유기. 주유소에 주유기가 보조적으로 부착이 안 돼 있으면 주유소는 안 꼽는 집방 효용 가치가 없을 거라고 말이요. 또 주유소가 주물, 주유기가 종물 요리 되는데 이런 판례들은 종종 사례로 응용을 하니까 종물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니까 이런 것들은 두 개는 눈에 좀 익혀둬야 되고, 그 다음에 종물이 되려면은 독립한 건물이어야 돼요. 종물은 이제 개념상으로 어떤 물건을 경제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보조적으로 부착시킨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주물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창문이 달려 있어요. 창문이 또는 출입문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창문이나 출입문이 없는 것 봐도 창문이나 출입문이 있음으로써 이 건물의 효용 가치는 분명히 높아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창문이나 출입문이 건물에 대한 종물에 해당이 됩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 건물하고 독립한 물건이 아니죠. 건물의 구성 부분에 불과해요. 이런 거는 종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요 주물에다가 이렇게 보조 부착시키니까 원래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그 말이야. 요거는 여기 구성 부분에 불과하지 않냐 그 말이야. 이런 거는 종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다음 또 한 가지. 왜 이제 우리 민법에서 물건을 주물하고 종물 이렇게 분류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주종관계 있기 때문에, 주물 종물은 주종관계 있기 때문에 양자는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 그 말이야. 이것 때문에 물건을 주물 종물로 분류하는 거.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갑이 손목시계 소유자, 주물 손목시계를 을에게 매각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부착이 되는 시계줄은 종물이니까 손목시계 주물하고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요걸 팔면 시계줄도 같이 뭐한다? 양도가 된다, 매각이 된다, 이런 의미라 그 말 이렇게. 이 말 알겠나요? 요것 때문에 분류를 하는 거야. 주물 종물로. 그렇다고 보면 주물하고 종물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손목시계는 갑 소유인데 여기에 보조적 붙어 있는 시계줄은 A 소유다. 그런데 갑이 손목시계 팔았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시계줄도 같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넘어가야죠. 그런데 이거 소유자가 A면 갑이 A의 시계줄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야. 나무값 파는 셈이 되니까. 따라서 운명을 같이 해야 되니까 소유자는 어찌해야 된다. 주물이든 종물이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소유자가 달라버리면 제3자의 종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셈이 된다. 그 이야기라고. 그 다음 핵심은 시험과 관련해서 종물의 효과예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100조 2항. 이것 때문에 주물 종물로 물건을 구별을 한다는 거. 특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 집중 출제되는 게 특히 요즘에 거기에 예에 들어오는 특히 민법은 358조가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것들 이해하기 위해서 주물 종물 원리가 필요하다고 말이야. 지금 아까 판례를 떠올려보라 말이야. 우리 주유소 사장이라고 말이야. 주유소 사장 을이 요즘에 주유소들이 다 힘들기 때문에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자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은행에서 저당권 하나 설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길래 주유소 사장이 주유소에다가 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대출받았다 그 말이야. 이때 이 저당권의 효력은 주유소에만 미치느냐, 여기에 보조적으로 부착이 되는 주유기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냐, 이런 걸 시험에서 묻는단 말이야. 여기 주유기는 주유소에 대한 종물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주물하고 종물은 법률적 의미를 갖자니까 주유소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저당권 효력은 종물, 주유기에도 효력을 미치니까 나중에 주유소 사장의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는 저당권자는 주유소뿐만 아니라 뭐까지 세트로 경매에 넣을 수 있다는 거. 주유기까지 세트로 이제 경매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걸 낙찰받은 낙찰자 A는 경락인 A는
이런 사람을 매수인으로도 불러요. 낙찰자를. 나중에 이제 공부하지만 매수인 A는 주유소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한 게 아니고 주유기에 대한 종물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간다? 낙찰자에게. 이런 의미라고 말이야.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하도 물어보는데 이걸 이해하려면은 이 주유기가 종물에 해당이 되고 따라 주물하고 종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고 따라서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저당권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고 경매에 들어가면 세트로 들어가고 낙찰자는 이것까지 세트로 소유권 취득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해를 꼭 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358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밑에 이제 나머지는 나중에 읽어보면 되고 가르친 4번에 종물이론 유추 적용 이 부분이 또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원래 저 주물하고 종물은 글자 그대로 물건과 물건 사이의 관계예요. 주물도 물건이고 종물도 물건이란 말이야. 물건과 물건이란 말이야. 이 물건과 물건 사이에 종물 이론이 적용이 돼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런 이론이 적용이 되는데 물건과 물건 사이에서. 근데 이 이론이 종물 이론이라고 하는 것.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 이론이 물건과 물건 사이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민법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시도법이 튀어나와요. 권리와 권리 사이에서도 종물 이론이 적용이 되고 주된 권리가 있고 종된 권리도 있다는 거 이렇게. 또는 권리와 물건 사이에서도 종물 이론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권리와 권리 사이 주종관계 있으면은 이것도 법률적 운명을 똑같이 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물건과 권리 사이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특히 나머지는 나중에 공부하다 저절로 알게 되니까 특히 시험 권리에서 압도적 출제가 되는 것이 거기 마지막 제일 밑에서부터 뒷페이지까지 93년도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이 판례가 요즘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다는 것. 따라서 이런 내용이니까 앞으로 이제 저당권이나 임대차에서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 토지를 을에게 빌려주어서 을이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 사용권을 해서 임차인이 빌린 토지 위에다가 설명드려야 돼요. 설명 안 되면 죽었다 깨나도 그 판례 이해 못해요. 외워서는 풀지를 못하고 설명할 때는 설명대로 하는 거. 임차인이 토지를 빌렸으니까 이 빌린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고 건물은 당연히 임차인 을 소유고 그러면 이 임차인 을이 나무 토지 위에 지금 건물을 정당하게 보유를 하고 있다고 말. 그러면 이 임차인이 가부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임차권이라는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임차권 같은 권리를 흔히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보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다. 그래서 종물의 개념을 유추 적용해서 이런 임차권 권리죠. 따라서 이런 거를 종된 권리 이렇게 부른다 그 말이야. 종물 이론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보조적으로 갖는 권리다. 그래서 임차권 같은 토지 사용권을 종된 권리. 그러면 이제 이걸 묻고 잔단 말이야. 지금 이 임차인이 건물이 내 거기 때문에 제3자 A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돈을 한 3천만 원 빌렸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건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종된 권리 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 말이요. 따라서 나중에 이제 이 임차인 채무자가 채권자 저당권자에게 3천만 원 변제를 못하면 얘가 경매 저당권 실행을 할 것이고 그러면 비낙찰자는 아까와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이걸 소유하기 위한 종된 권리 임차권도 낙찰자가 취득한다. 이런 스토리를 하고 말이야. 아까 358조가 똑같이 여기에 물건이 아니라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돼요. 이런 걸 이제 종물 이론 후 유추 적용, 확장 적용 이렇게 하는데 이 판례가
저당권 시험 문제에서, 임대차 시험 문제에서 두루두루 이게 나오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은 이제 물건 분류할 때 주물 종물로 왜 분류하냐? 주종관계 있으니까 양자는 법률 종물을 같이 한다. 근데 이런 논리가 우리 민법 곳곳에 튀어나온다. 이 정도만 이해도 공부하는 시작인 거고, 이 세부적인 내용은 시험에 집중 나오고, 따라서 나중에 또 배우니까 감만 잡아놔도 상관이 없다는 거. 굳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외우거나 별표 10개 치고 외우고 그러지 말라고 말이야. 그 다음 원물과 과실. 이 과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물보다도 더 많이 우리 교재에 과실이라는 용어가 지겹도록 나온다는 거. 따라서 과실이 뭔지 갖고 놀지를 못하면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 물론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거. 먼저 과실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우리가 과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따라서 물건이 아닌 권리로부터 생기는 수익 같은 것은 과실이 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식을 한 100주 가지고 있다고 말이야. 100주. 그러면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이 주식 소유자, 주주에게 배당금이 딱 배당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주식 소유자가 받는 배당금도 과실에 해당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주식은 이 갑 주주가 삼성전자 주식에서 갖는 권리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 대가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이게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과실이 아니다. 그 이야기고, 거기 또 예에 들어놓은 것처럼 특허권의 사용료 같은 거. 특허권은 글자 그대로 물건이 아니라 권리라고 말이요. 따라서 이런 거는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아니니까 과실이 아니고, 이런 걸 흔히 권리, 과실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것. 따라서 과실이 되려면 뭐로부터 생겨야 된다? 물건. 그때 그 물건을 원물이라고 불러요. 과실을 생기게 만드는 물건을. 그 다음 물건, 과실은 이제 천연과실하고 법정과실 두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민법 책 읽다 보면 천연과실, 법정과실 말이 또 시대도 없이 튀어나온다는 거. 앞으로 두 번 다시 제가 천연과실, 법정과실 설명해 줄 일은 죽었다 깨나도 시험 끝날 때가 없다는 거. 따라서 목숨 걸고 지금이라는 것에 깨우쳐 놓으라는 거. 안 깨우쳐 놓으면 앞으로 무지무지하게 불편하다는 거. 왜? 제가 두 번 다시 설명 안 해줄 거니까. 앞으로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민법이 6과목 중에 가장 양이 방대해요. 가장 양이 방대하다고. 다른 과목이 2배, 3배 분량이니까. 따라서 시험에 직접 나오는 거 강의하기도 앞으로는 벅차다. 1월 달부터는. 따라서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간접적 관련 있고,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 두 번 다시 가르쳐 줄 시간 없다는 거.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 먼저 천연과실은 그 개념이 이제 야리꾸라게 되어 있어요. 천연과실이 원물의 경제적 용법에서 수취하는 산출물, 이렇게 개념이 정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물의 경제적 용법에 의해서 수취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이라고 한다. 저런 말로 개념이 정의돼서 우리 법조문에 원물의 경제적 용법, 이렇게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된다는 거. 이 말을 이제 쉬운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원물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면서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 예를 들어서 과일나무 본래 용도는 과일 따는 거죠. 그럼 이게 사과나무가 있다. 여기에 사과 열매가 달려있다.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천연과실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과일나무 원물의 본래 용도가 과일 따는 거니까. 또는 젖소, 사람 이외의 짐승이나 동물도 물건에 해당이 돼요. 법 공부하는 사람이 젖소를 동물 그러면은 한말을 가르친 선생님들 머리 터져버리고 싶어요. 항상 무슨 생각을 하자? 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그랬죠. 젖소도 뭐이다? 물건. 그 중에서 뭐이다? 젖소 똥구멍 차면 팍팍팍 뛰잖아. 정착물 아니죠? 그러니까 뭐이다? 동산. 이런 사고를 하라고 말이야. 소 보면서 소다? 그러면 법 공부한 사람 자질이 없다 그 말이야. 동산. 따라서 이제
이 젖소로부터 우유를 수취한다 그 말이야. 그럼 이게 온물이고 이게 이제 천연과시라는 소리인데, 온물, 젖소 본래 용도는 뭐 하는 거예요? 젖소, 우유 수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 용도가 젖자는 거니까 이것으로부터 우유 수취했으니까 본래 용도에 따라서 우유 수취했다, 천연과시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자 말이야. 지금 요즘에 살림살이들이 넉넉하다 보니까 화분에다가 토마토 같은 걸 딱 심어놓고 관상용으로 요 토마토 열매가 조그맣게 열린단 말이야. 흐뭇해서 아침마다 팍팍 물 뿌리고, 물론 보기는 좋아요. 요 감상을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도 천연과실에 해당이 되는가? 거기 뭐 역우라고 예를 하나 드는데 한자 네 번째를 찾아보세요. 감상용 화분 열매 그 다음에 역우란 말이 들었죠, 한자로. 그냥 역우하면 못 알아니까 일부러 한자를 써놨는데, 이거는 챙기지라는 소, 이라는 소를 말해요. 확인했나요? 그러면 그 역으로부터 우유를 수취했다, 이런 것들은 천연과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화분에 심어놓으면 토마토 나무, 요거 본래 용도는 뭐예요? 토마토 수취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상용이지. 열매 달렸어, 이런 건 천연과실 아니라고. 또는 젖소 본래 용도가 젖자는 거니까 우유 수취하면 이게 천연과실이지만, 챙기지라는 소, 여구, 뭐 우유 나올 일 없죠. 쭉쭉 짜서 우유 몇 방울 나왔다, 이런 건 천연과실 아니라고. 여기 여구는 본래 용도가 뭐예요? 챙기지라는 거라고. 그냥 우유는 본래 용도대로 사용해서 수취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우유지만은 요건 천연과실, 요건 아니니까 내가 지금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그 요지를 잘 깨우치시라고. 감 잡으시라 보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동그라미 2번 핵심인데, 천연과실이 뭔지 그 예를 써놔서 쭉쭉 읽어보고 감 잡고, 그런 다음에 천연과실은 누구 거예요? 요게 문제라고 말이야.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과실 누구 거냐? 우리가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것이. 상식으로 해보세요. 여기 지금 사과나무가 갑 소유예요. 그러면 요 열매 누구 거가 돼야 돼요? 갑. 젖소가 갑 소유예요. 우유 누구 거가 돼야 돼요? 갑. 그 이야기요. 따라서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수취할 권리자에게 소유권이 기속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젖소가 갑 소유면 우유도 누구 거예요? 갑. 그 이야기요. 따라서 법조문에 쓰여있는, 법조문에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수취할 권리자가 계속한다, 102조 1항이 이렇게 됐는데, 그 말을 번역하면 결국 천연과실은 누구 거가 된다? 원물의 소유자. 그 밑에 이제 211조 번역해놨잖아. 따라서 천연과실 수취할 권리자는 결국 누구를 말한다? 원물의 소유자잖아. 감 잡았나요? 근데 시험은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외를 물어본다는 거. 소유자는 아니지만 외적으로 이런 애들도 천연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의 점유했던 몇 가지 예를 들어놨죠.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집중 출제되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딱 체크를 해두라면 201조 선의 점유자, 무지하게 물어봐요. 두 번째 359조 저당권자, 그 밑에 매매에 나오는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매도인 587조, 이 세 녀석이 우리 시험에 집중 출제가 돼요. 지금 이거 하나하나 가르치면 또 10분씩 걸려버려. 따라서 방금 지적해준 201조 선의 점유자, 359조 저당권자, 587조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매도인, 이 세 사람은 앞에 두 사람은 물권법에서, 마지막 587조는 계약법 매매에서 배우게 되니까 그때 배우면 되니까 지금 이해도 잘 안 되는데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대비해서 그 세 사람만 딱 체크를 해두라고 말이야. 따라 정리정돈. 천연과실 개념 딱 잡고 이런 게 천연과실이다. 핵심. 천연과실은 누구 거가 되어야 되는가? 이게 핵심 포인트다. 법에는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수취할 권리자에게 기소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말은 결국 원물의 소유자가 천연과실도 취득한다는 걸 의미한다. 점검 딱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소유자는 아니지만 몇 녀석은 천연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자가 있다. 그 중에 핵심이 선의 점유자, 저당권자, 매매 목적물 인도하지 않은 매도인 세 사람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마지막 세 사람은 예우란 거 아니에요.
나중에 공부하면 선의 점주가 누군지 다 알게 돼 있어. 암기 안 해도 저절로 이게 이해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것. 그다음 법정과실. 여기 저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을 법정과실 가려요.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법정과실이다 그 얘기인데, 이 토지를 갑이 을에게 빌려주었다. 임대.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빌려 쓰는 임차인은 사용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그 사용 대가를 우리는 차임이라고 부른다 그 말. 그럼 이 차임은 토지의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거죠. 이런 게 법정과실. 또는 토지에 대해서 빌려 쓰는 권리가 임차권하고 비스무리한 지상권도 있다 그 말은. 지상권 설정 계약체라고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을한회가 토지 사용권 지상권을 취득해요. 토지 빌려 쓰는 권리한 점은 똑같지만 임차권은 저번 시간에 가르쳐준 채권이고 지상권은 거꾸로 물권에 해당이 되고, 이 차이는 있지만 나무 토지 빌려 쓰는 거는 똑같아요. 지상권이 이제 설정이 되면은 사용 대가로서 치료를 이제 지급하는데, 물론 반드시 치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약정이 있으면 이제 치료 지급 의무가 생겨요. 그럼 이 치료, 이것도 토지의 사용 대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토지의 사용 대가로 지급이 되는 차임, 치료 이런 것들이 대표로 뭐에 해당이 된다? 법정과실. 아까 앞에서 금전은 동산이라고 가르쳐 줬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30만 원을 받았다. 요 이자는 그러면 뭐입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아까 금전은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동산, 물건. 그럼 이자는 이 금전, 물건을 사용 대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자도 뭐에 해당이 되고 법정 과실에 해당이 되고. 자, 법정 과실 나오면 두 번 다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니까 알아서 법정 과실 이런 거니까 여기 쓰여 있는 내용은 이런 걸 의미하는가 보다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는 거. 그다음 이 법정 활동의 핵심은 누가 취득합니까? 사용 대가는 요게 문제인데, 동그라미 2번 102조 2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취할 권리자의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한 일수비율로 취득한다. 이렇게 말은 어려운데 알고 보면 생활 상식이라는 거. 법정 과실은 누가 취득합니까?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한 일수비율로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쉬워요. 그 밑에다도 이해를 못할까 해서 예를 들어놨는데 누가 안 가르쳐 줘도 다 하잖아요. 이렇게 법은 상식이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법이 상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상식에 입각해서 항상 논리적 사고를 하라고 말. 그럼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법이 상식하고 괴리가 생겼으면은 국민들이 그 법을 안 믿는다고 내가 맨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법 과목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두드려 외우기 시작하니까, 암기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상식을 벗어나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앞머리 뜨고 뒷머리 뜨고 악쓰고 다니다 보니까 법 공부가 어렵고 아무 생각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실무에 가도 일처리 자체를 온천추로 할 수가 없고. 상식이다 그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야. 이 건물을 갑이 A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그러면 사용 대가, 차임, 법정 과실을 받게 저렇게. 근데 빌려준 상태에서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각을 했어요. 우리 실생활에서 노상 볼 수 있는 이야기야. 해서 소유권 이해한테 넘어갔어요. 넘어간 날짜 12월 10일 등기 전 소유권 A한테 넘어갔다고 말은. 그러면 A 임차로부터 차임은 매도인이 언제까지 받고 새로운 소자 매수 언제까지 받냐 그 이야기야. 생활 상식이잖아. 얘는 언제까지? 소유권 넘기기 전까지 얘가 소유자잖아. 그때까지 날짜로, 그러니까 존속권 일수 비율이 그 이야기야. 날짜로 계산해서 얘가 받고, 그러니까 소유권 얘한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누가 받고? 얘가 받고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잖아. 뭐라고 이런 것도 두드려 외우려고 생뚱 싸냐고 말이야. 생활 상식인 것을. 그죠? 법은 이해하면 상식인데 이해 못하니까 몰상식이 돼가지고 생뚱 싸면서 3년 4년 생뚱 싸고 있다고 말이야. 그다음 지금도 정신 바짝 차린 거요.
사용이익이라는 게 그 밑에 쓰여 있죠. 이 사용이익이란 말이 앞으로 민법 공부하다 보면은 시도법, 특히 물권법 시간에 지겹도록 여기저기 늘어져 나와요. 법 공부의 기본이 요거 이해하는 거예요. 사용이익이란 말이 하도 튀어나오기 때문에. 사용이익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물건을 왼쪽으로 사용해서 얻은 이익을 사용이익이라 그래. 물건 사용해서 얻은 이익이다 그 말이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용이익이란 용어를 어떨 때 사용하는가, 왜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됐는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사용이익은 글자가 또는 물건을 일적으로 사용해서 얻은 이익이다. 그냥 이제 그런 거 외울 필요 없고 하나만은 소리고, 문제는 이런 거라. 지금부터 비교를 해본다는 거예요. 위에 1번은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고, 그러면 사용대가 지불해야 돼요. 이 밑에 사례는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을이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우측에 을한 놈이 이 건물을 점유해서 사용을 한 케이스고,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든 우측에 을이라는 아들이 왼쪽에 갑소유 건물 지금 사용한 거는 똑같죠? 그러면 사용대가는 다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위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라고는 적법한 법률관계에 존재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아까 가르친 것처럼 사용대가를 그 법률관계에 따라서 차임이라고 부른다 그 말할게요. 임대차 계약관계 있으니까 사용대가 지불, 그 용어를 뭐라고 부른다? 차임. 이런 거를 우리는 방금 전에 뭐라고 공부를 했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이다 그래서 법정과실. 그러면 밑에는 이런 임대차 계약관계 없어요. 무단으로 가부금을 얘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용대가를 지불해야 될 이런 법률관계가 없다는 거죠. 무단으로 점유했으니까. 그러나 사용대가는 지불해야 돼. 근데 이럴 때는 차임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잖아. 왜요? 임대차 계약관계 없으니까. 근데 사용대가는 남의 거 썼으니까 줘야 되고. 따라서 우측 페이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읽어보세요. 다시 왼쪽에서부터 예를 하나 들어놨어. 예컨대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됐나요? 어떻게 점유한다고? 무단으로. 뭐 없이? 이런 임대차 계약 같은 사용대가를 지불할 법률관계 없이 무단으로, 그 말을 조심하라고 말아. 이에서 따라서 우측에 위에서 두 번째 줄 핵심, 당사자 사이에 사용대가를 지불해야 될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방금 예에 들어놓은 것처럼 나무 부동산을 뭐 했다? 무단으로 좀 사용했다. 이런 경우, 이럴 때는 차임, 지료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용어를 대신 쓴다? 사용이익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쓴다 그 이야기야.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하고 똑같죠? 차임하고 다를 것 없겠죠? 사용이익이라는 용어를 이제 따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이 사용이익은 뭐하고 똑같잖아요? 차임하고. 따라서 그 다음 줄이 또 핵심. 따라서 사용이익은 실질적으로 뭐하고 똑같기 때문에 과실과 다르지 않으므로 과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게 시험에 출제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가 거의 96년 1월 20자 판례예요. 사용이익이 된 과실의 준함으로 해서 나온 그 판례, 96년 1월 20자 판례. 이 판례는 시험에서 이제 점유권에서 주로 출제되는 판례인데, 이 판례는 나중에 점유권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 판례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되고 나중에 이제 혼자 공부할 때 읽어보라고 써놓은 거라. 그러면 이런 판례가 암기 안 해도 저절로 이해가 된다는 거. 따라서 지금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더라고요. 사용이익이란 용어는 어떨 때 사용하는가? 사용이익이란 용어는 이게 왜 과실하고 똑같이 취급이 되는가? 실제 똑같잖아. 이렇게 용어만 다를 뿐이지. 따라서 이 사용이익은 실제로는 과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과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된다. 따라서 우리 판례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게 90년도 판례고. 따라서 앞으로 사용이익이 나올 때도 나 두 번 다시 설명 안 해줘요. 그럼 알아서들 하셔야 된다. 요 경우는
나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니까 사용이익이란 용어를 별도로 쓰는가 보다. 그러나 이거는 실제로 과실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런 거를 빨리 떠올리라고 말이야. 여기까지 뿌린틈을 이제 접어놓고 다시 이제 기본서를 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서로 돌아가서 저기 146페이지부터 물건에 관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다시 설명이 된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149페이지까지 그 4페이지 가까이 이제 물건의 객체가 쓰였는데 방금 프린트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필요한 것 몇 가지만 짚고 간단히 넘어가자면 146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는 좀만 쉬었다 하죠.